박하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는데 기존에 이제 언론들이 예상했던 거, 전망했던 거와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른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 좀 예측하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하원 435명, 상원 35명을 뽑는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빨리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사전투표 참여자가 역대 최고였다고 하네요. 7일 기준으로 11월 7일 기준으로 4,3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공화당이 그 하원에서 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상원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현재 상황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이든이 들고 나온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둘째는 그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봐야지 이번 중간 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문제라 그럽니다. 경제 문제는 항상 모든 선거에서도 제일 중요하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가와 인플레이션이 이게 다 중요한데 이번에는 민주화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화를 반대하는 배치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표입니다. 투표의 신성화,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생명입니다. 트럼프 그걸 무시해 버렸어요. 트럼프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따라가는 한 공화당의 절반은 트럼프를 따라가고 공화당 절반은 또 옛날식인 공화당 이념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따라가는 공화당은 선거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무시하면서 이번 선거에 또 출마를 다 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트럼프한테도 물어봐도 선거 결과가 내한테 유리하면은 선거가 좋은 거고 내한테 불리하게 내가 떨어졌나 하면은 선거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후진국도 그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뭘 잘못한 게 후진국이지 잘못한 걸 정당화시키는데 논리도 안 되는 가지고 정당화를 시키는 거는 후진국도 그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두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참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중간선거는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유일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한 높은 지지율을 계속 70%에 가깝게 가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40 몇 퍼센트 못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도 지금 44%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 당이 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흠집이나 이런 것이 선거에 영향이 미치니까 대통령 당에서 고전을 하게 되는 것이 미국 정치 역사의 실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와 이런 거는 그 레드 웨이브라 그러죠. 붉은 게 공화당입니다. 푸른 것이 민주당이고
레드 웨이브가 지금 우리가 온다, 준비하자. 공화당에서는 레드 웨이브를 일으키려고 하고, 민주당에는 레드 웨이브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트럼프가 나와가 레드 웨이브는 우리가 멈추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드 웨이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도 하원이 고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전 뭐 비슷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전을 했다 그러고 기분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그렇게 트럼프를 앞장 세우니까 일이 되다가도 안 돼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설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만 다 하고 되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앞장 세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트럼프 요소 때문에 공화당 이번에 붉은 물결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에 이제 상원은 겨우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것 같고 상원은 하원은 지금 몇 명 차입니다. 10명도 안 돼요.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그래서 공화당 정책을 설득시키고 그걸 의회에서 좀 강하게 이래 주장해 나갈 수 있는 의회의 힘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까지 했는 정책, 더구나 외교 정책은 변화 없이 그대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50명이 되면 절반이거든. 3개 중에 한 2개는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 같고 한 개는 공화당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과 같이 부통령이 상원 사회를 하고 의석을 차지해서 투표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입니다. 저 생각에는 그 목사 상원의원이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움직이게 되지요. 그러나 하원은 수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흥정도 많이 하고 서로 체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상하원이 갈라짐으로써 두 당이 더 건전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바이든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 이 선거 유세에 직접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14일, 15일경에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라고 하는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트럼프 행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출마를 공화당에서 전거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을 하지 대통령 하면 4년 해먹은 사람을 80 다 되는 사람을 미국에 그렇게 뽑을 이유도 없고 그걸 공화당에서 알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서는 조 바이든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번엔 2번째는 나오지 마라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당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서는 바이든까지 2024년에 출마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경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전망 견해는 교수님이 그 유일하실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곳에서 하는데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해도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 후보로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전망하시는 거네요. 예, 그것도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바이든이 성공적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출마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전망은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예, 보이는데요.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정책, 그리고 한반도 정책, 중국, 러시아 관련 정책, 뭐 이런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의 변화가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계속 대통령이 지어 우선 몇 년은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 우크라이나 정책, 또 북한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미국의 지금 정책은 관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다 원조하 무기를 다 갖다 주고 하지만은 자문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미국에 빠져나오려고 그럽니다. 러시아도 빠져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쟁 없이는 미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하나 더 있게 하려고 하면은 극동의 대만과 한국,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 동맹 관계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경제 등등 상호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는 한시라도 빨리 나오려고 그렇게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세가 더 불확실하고 또 대만을 또 우리 고려하면은 위험한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 자체가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그거를 한반도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반도 혹은 다른 나라들, 오스트라리아, 일본, 일본을 상당히 지원할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이 미국의 혜택이랄까, 미국의 원조를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정책으로 대해야 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미 정책과 대일 정책, 그걸 지금 어떤 각본을 가지고 윤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덮어둘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토론과 정책 발전이 좀 잘 되었으면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 이 민주당이 그냥 있어가지고는 한반도의 평화가 요원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그러면 그 정책을 평화 정책으로 바꾸는 정부가 되느냐 정책을 가져올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각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 대중국 이런 정책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고 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당분간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오랫동안 나가지는 않고 공화당 독주린을 또다시 나타날 겁니다. 어떤 독주린이 나타날까 하는 건 우리가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중간 선거가 오늘 뭐 최종 녹화하는 오늘 날까지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요.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뭐 기존의 공식대로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네요. 대참패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정리하고 그 타겟에서 다음 타겟에서 이제 한반도로 옮겨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바이든에 대해 한반도 정책이 강경한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고 그것이 이제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 걸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이제 미국 중간선거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요.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좀 분석하고
그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